치매 판정받은 날 통장이 비어 있었다. 챕터 1. 잊혀지는 이름. 정순애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흰 벽, 소독약 냄새, 멀리서 들리는 기침 소리. 모든 게 선명했다. 하지만 방금 전 의사가 한 말은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다. 치매 초기입니다. 아직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으시지만 약물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문장이 울렸다. 곧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72년을 살아온 인생이 서서히 지워진다는 말. 순애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문득 멈췄다. 내가 왜 여기 왔더라? 몇 초간의 공백.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내 기억이 돌아왔지만 그 짧은 순간의 공포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순애는 손을 떨며 카드를 넣고 집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다. 익숙한 거리, 자주 가던 슈퍼마켓, 단골 빵집.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순애만 변하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기는 순애를 보며 방긋 웃었다. 순애도 미소 지었지만 가슴 한편이 저렸다. 저 아이는 이제 시작인데 나는 끝나가는구나. 집에 도착한 순애는 거울 앞에 섰다. 흰 머리, 주름진 손, 조금 구부정한 어깨. 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몸을 입은 것처럼. 정순애. 자신의 이름을 소리내어 말해보았다. 다행히 아직 이름은 기억났다. 하지만 언젠가 이 이름마저 잊는 날이 올까? 순애는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갔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저녁을 먹으며 순애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다. 10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 그날의 기억은 아직 선명했다. 하지만 언젠가 남편의 얼굴도 함께한 시간도 모두 잊게 될까?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 아침 나는 오늘을 기억할 수 있을까? 챕터 2. 사라진 통장.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났다. 어제의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문득 통장이 떠올랐다.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온 그 돈. 딸 미영이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건드리지 않았던 노후 자금. 순애는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다. 낡은 표지, 손때 묻은 모서리. 이 통장은 순애의 존엄이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 명절에 아이들 용돈 주고 싶어도 참았던 돈. 겨울에 외투 하나 새로 사고 싶어도 작년 것을 기워 입으며 모은 돈. 은행에 도착한 순애는 창구에 앉았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 지으며 통장을 받았다. 조회해 드릴까요? 네, 부탁합니다. 잠시 후 직원의 얼굴이 조금 굳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객님, 잔액이 0원입니다. 순애의 귀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뭐라고요? 통장 잔액이 0원이에요. 최근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인출하셨습니다. 직원은 거래 내역서를 내밀었다. 종이 위에는 날짜와 금액이 빼곡했다.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모두 합치면 3천만 원이 넘었다. 이게 제가 뽑았다고요? 네, 고객님이 직접 창구에서 인출하셨습니다. 여기 서명도 고객님 것이 맞으시죠? 순애는 서명을 내려다봤다. 떨리는 글씨체지만 분명히 자신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날도 기억나지 않았다. 6개월 동안 여러 번 은행에 왔다는 것도, 돈을 뽑았다는 것도. 저는 기억이.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혹시 가족분께 전화해 보시겠어요? 가족. 순애에게는 딸 미영밖에 없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캐나다에 있었다. 1년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한 아들. 결국 곁에 있는 건 딸뿐이었다. 순애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섰다. 햇빛이 눈부셨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3천만 원. 평생을 모은 돈. 그 돈이 어디로 간 건지, 자신이 뭘 한 건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데만 한참이 걸렸다. 챕터 3. 딸의 말. 전화벨이 3번 울린 후 딸 미영이 받았다. 엄마, 왜요? 바쁜데. 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언제부터인가 딸의 말투는 이렇게 변했다. 순애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미영아.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통장. 통장이 비어 있더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미영이 말했다. 아, 그거요? 엄마가 나한테 준 거잖아요. 내가 줬어? 네. 엄마가 직접 전화해서 은행 가서 돈 좀 빼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헷갈릴까봐 미리 맡겨둔다고. 순애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고? 언제 그랬는데? 작년 말부터요. 엄마가 요양원 알아보면서 돈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요양원. 순애는 요양원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죽는 날까지 이 집에서 살고 싶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엄마, 또 시작이네. 병원에서 뭐래요? 치매라며요? 그러니까 기억 못하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배어 있었다. 순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그 돈은 지금 어디 있어? 제가 관리하고 있죠. 엄마 명의로 적금도 넣고 나중에 요양원 들어갈 때 쓰려고요. 걱정 마세요. 적금, 요양원, 모두 순애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었다. 하지만 딸은 이미 모든 걸 결정한 것처럼 말했다. 미영아, 엄마, 저 지금 회사인데 나중에 얘기해요. 괜히 불안해하지 말고 약 잘 챙겨 드세요. 딸깍. 전화가 끊어졌다. 순애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서 있었다. 차가운 기계음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딸의 말이 맞는 걸까? 정말 자신이 그렇게 말했던 걸까? 순애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혼란스러웠다. 버스 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옆자리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순애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챕터 4. 기록 속의 나. 집에 도착한 순애는 곧장 서재로 향했다. 책장 옆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영수증, 메모지, 병원 기록들이 가득했다. 순애는 한 장 한 장 꺼내며 살펴봤다. 그리고 발견했다. 작은 메모지에 적힌 글씨. 미영에게 200만 원 전달. 2024년 9월 15일. 미영 적금 100만 원 입금. 10월 3일. 요양원 상담 예약 미영과 함께. 글씨는 분명히 자신의 것이었다. 떨리고 흐릿하지만 순애의 필체였다. 순애는 그 메모지를 손에 쥔 채 주저앉았다. 내가 썼다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이 직접 쓴 기록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자신의 기억을 믿어야 할까?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달력을 펼쳤다. 9월 15일에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은행이라고 적혀 있었다. 10월 3일에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자신이 직접 메모하고 은행에 가고 돈을 뽑았다는 증거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기억이 없었다. 순애는 거울을 봤다.
거울 속 노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나는 지금 나를 믿을 수 없다. 이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있을까?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결정을, 자신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상황. 순애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정말 내가 원해서 한 일이었을까? 순애는 메모지들을 다시 꼼꼼히 읽어봤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글씨체가 조금씩 달랐다. 어떤 메모는 또박또박 정자로 쓰여 있었고, 어떤 메모는 급하게 휘갈겨 쓴 것 같았다. 침착하게 쓴 글씨와 불안하게 떨리는 글씨가 섞여 있었다. 순애는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다. 혹시 자신이 원해서 쓴 것과 누군가의 강요로 쓴 것이 다른 걸까? 챕터 5. 잃어버린 하루. 며칠 후 순애는 아파트 입구에서 이웃 김할머니를 만났다. 순애 씨, 요즘 괜찮아요? 며칠 전에 딸하고 많이 다퉜던데. 순애는 고개를 갸웃했다. 언제요? 지난주 화요일이요. 복도에서 소리 엄청 들렸어요. 순애 씨가 울면서 안 된다고 하던데. 지난주 화요일. 순애는 그날의 기억이 전혀 없었다. 아니, 그날 자체가 기억나지 않았다. 마치 그 하루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제가 울었다고요? 네. 딸이 뭐라고 하는데 순애 씨가 계속 안 된다고. 그러다가 결국 문 닫히고 조용해졌어요. 그 뒤로 한참 동안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순애는 집으로 돌아와 달력을 확인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다. 그날 뭘 했는지 어디 갔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의 순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다.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관리소장은 순애를 알고 있었다. 20년을 산 아파트였다. 그는 친절하게 CCTV 영상을 보여줬다. 화면 속에서 순애는 딸 미영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순애의 집 앞 복도. 미영이 뭔가 말하자 순애가 고개를 저었다. 미영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큰 몸짓으로 뭔가 말했다. 순애는 울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순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갔다. 30분 후 미영이 나왔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게 통장이었나 봐요. 관리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애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화면 속 노인은 자신이었지만 전혀 낯선 사람 같았다.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 저렇게 절망하는 표정. 그게 정말 나였을까? 저게 나였다고? 순애는 관리사무소를 나와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는데 자신만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챕터 6. 보호라는 이름의 통제. 그날 저녁 미영이 집에 왔다. 엄마, CCTV 왜 봤어요? 관리소장이 미영에게 연락한 모양이었다. 미영의 얼굴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나는 내가 뭘 했는지 알고 싶었어. 엄마, 그게 바로 문제예요. 엄마는 이제 혼자 판단할 수 없어요. 치매라고 했잖아요. 나는 아직 멀쩡해. 멀쩡하면 왜 기억을 못해요? 엄마가 직접 나한테 통장 맡기면서 울었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또 찾으러 올까봐 불안하다고. 순애는 말문이 막혔다. 정말 그랬을까? 미영아, 그래도. 엄마, 이제 제가 다 관리할게요. 통장, 카드, 휴대폰 요금까지. 엄마 혼자 두면 사기당하거나 사고 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엄마.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보호하려는 거라고요. 요즘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데요.
엄마가 정신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보호. 그 단어가 순애의 가슴을 짓눌렀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빼앗기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순애의 휴대폰이 바뀌었다. 미영이 가져온 새 휴대폰에는 통화 기록이 미영에게 자동으로 전송되었다. 카드도 한도가 하루 5만 원으로 제한되었다. 누구 만나는지 뭐 사는지 제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순애는 점점 갇혀가는 기분이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도 미영이 알게 되고 마트에서 뭘 사도 미영이 확인했다. 어느 날 순애는 오랜 친구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30년 지기 친구였다. 영자야, 나. 왜 무슨 일이야? 나 이상해. 딸이 날 감시하는 것 같아. 감시? 무슨 소리야? 순애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영자는 한참 듣더니 말했다. 순애야, 그건 보호가 아니라 통제야.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하지만 나는 치매잖아. 내 판단을 믿을 수 없어. 치매라고 해서 내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너는 아직 멀쩡해. 내가 보기엔 딸이 이상한 거야. 영자의 말이 순애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챕터 7. 마지막 기억의 반격. 어느 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하고 서재를 뒤졌다. 뭔가가 잘못됐다는 느낌. 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본능. 그리고 발견했다. 책장 뒤편 오래된 상자 안.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순애는 기억났다. 1년 전 기억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 산 녹음기. 중요한 대화를 녹음해 두려고 했던 것. 손가락이 떨렸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엄마, 그 돈 나한테 줘요. 어차피 엄마는 곧 기억도 못할 텐데. 미영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안 돼, 미영아.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야. 순애 자신의 목소리였다. 떨리고 간절했다. 노후 자금은 무슨. 어차피 요양원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내가 다 알아봐야 하고. 나도 돈 필요해요. 애들 학원비에, 남편 사업 자금에. 엄마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미영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그래서요? 그 돈 어차피 엄마 죽으면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똑같잖아요. 미영아, 제발. 엄마, 듣기 싫으면 지금 주세요. 아니면 나중에 엄마가 아무것도 모를 때 가져갈게요. 어차피 똑같아요. 엄마는 곧 기억도 못하고 나도 모를 거예요.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순애는 녹음기를 꼭 쥐고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딸은 협박했다. 치매를 이용해 돈을 빼앗으려 했다. 그리고 실제로 빼앗았다. 순애는 눈물을 닦고 다시 상자를 뒤졌다. 그 안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었다. 수기로 쓴 일기. 떨리는 글씨로 적힌 문장들. 오늘 미영이가 또 돈을 요구했다.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무섭다. 내가 언젠가 기억을 잃으면 미영이가 모든 걸 가져갈 것 같다. 녹음기를 샀다. 중요한 대화는 다 녹음해야겠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나를 잃기 전에 이 기록들을 남겨야 한다. 오늘도 미영이가 왔다. 요양원 얘기를 했다. 나는 가기 싫다고 했다. 미영이는 화를 냈다. 엄마 혼자 어떻게 사냐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미영이는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걱정하는 것이다. 순애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과거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을 지키려 했구나. 고마워, 예전의 나. 그리고 순애는 결심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자신은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 챕터 8. 누가 보호자인가? 다음 날 순애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했다.
친절한 변호사가 상담을 해줬다. 녹음 파일과 일기가 있다면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치매 환자를 상대로 한 재산 탈취는 명백한 범죄예요. 하지만 저는 치매잖아요. 제 말을 믿어줄까요? 치매라고 해서 법적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충분히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요. 게다가 증거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정순애 씨,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 말이 순애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조정이 열렸다. 미영은 울면서 변명했다. 저는 엄마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엄마가 나중에 사기당할까봐. 엄마가 돈 관리 못하니까 제가 대신. 판사는 녹음 파일을 들었다. 법정에 미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차피 엄마는 곧 기억도 못할 텐데. 엄마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순애는 딸을 바라봤다. 한때는 사랑스러웠던 딸. 아기였을 때 첫걸음을 뗐을 때 학교에 입학하던 날. 모든 순간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딸은 낯선 사람이었다. 판사는 조용히 물었다. 이 녹음에서 당신은 어차피 엄마는 곧 기억도 못할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보호였습니까?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다. 그리고 엄마는 이제 필요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부모를 보호한다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저는 그때 화가 나서 제 말이 아니라 그렇다면 6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인출한 것도 화가 나서 한 행동입니까? 미영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했다. 치매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 3천만 원을 전액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원고의 재산 관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성년 후견인 신청도 기각합니다. 원고는 여전히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순애는 햇빛을 마주했다. 세상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다. 치매는 여전히 그녀를 조금씩 잠식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자신이 자신을 지켰다. 뒤에서 미영이 불렀다. 엄마. 순애는 멈춰서서 돌아봤다. 미영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애는 한참 동안 딸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미영아, 엄마는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걸 듣고 싶었던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엄마로 남고 싶었어. 짐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너의 엄마로. 엄마. 엄마는 치매야. 언젠가는 너의 얼굴도 너의 이름도 잊을지 몰라.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엄마는 엄마로 살고 싶어. 알겠니?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순애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에필로그 나는 아직 나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순애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다. 기억력은 조금씩 나빠졌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다. 약을 빠뜨리지 않고 먹었고 중요한 일은 메모를 남겼다. 미영은 일주일에 한 번 찾아왔다. 예전처럼 지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았다. 그냥 엄마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미영이 물었다. 엄마, 저 용서할 수 있어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용서는 글쎄, 엄마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너는 내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미영은 조용히 울었다. 순애는 딸의 손을 잡아줬다. 그 손은 따뜻했다. 순애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 너는 누구니? 나는 정순애야. 오늘 너는 뭘 할 거니? 나는 오늘을 살 거야.
간단한 대화였지만 이것이 순애가 자신을 붙잡는 방법이었다. 어느 날 친구 영자가 찾아왔다. 순애야, 너 대단해. 정말 대단해. 뭐가? 너는 내 자신을 지켰잖아. 치매라는 병에게도 딸에게도 지지 않았어. 순애는 미소 지었다. 아직은 안 졌어. 하지만 언젠가는 질 거야. 그게 이 병이니까. 그래도 너는 싸웠잖아. 응, 싸웠어. 그날 밤 순애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나를 지켰다. 치매가 나를 데려가기 전까지 나는 계속 싸울 것이다. 내 이름을, 내 존엄을, 내 선택을 지키기 위해서. 언젠가 이 글을 읽을 내가 있다면 부탁이야. 포기하지 마. 너는 아직 너야. 너는 정순애야. 글씨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다. 순애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기억은 사라질지 몰라도 이 순간만큼은 확실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아직 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